여러분 두 사람이 오늘 저녁 똑같은 순댓국집에 마주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정비 공장에서 30년 넘게 함께 일하다가 바로 오늘 나란히 은퇴한 두 사람입니다. 앞에 놓인 뚝배기도 똑같고, 밥그릇에 담긴 밥의 양도 거의 똑같고,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는 시각조차 몇 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숟가락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가게 앞을 한 바퀴 걷고 돌아오고, 다른 한 사람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로 그대로 15분을 더 앉아 있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앞으로 20년 뒤에 두 사람의 몸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갈라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을 60세부터 80세까지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난 뒤 20분,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부품 하나하나 뜯어보듯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0분이 10년 단위로 쌓이면 결국 무엇이 되는지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뻔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만 파고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먼저 두 사람을 좀 더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정비공장 반장으로 34년을 일한 서인호 씨,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경리를 보던 문혜정 씨입니다. 둘 다 올해 딱 60살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건강검진 수치도 거의 판박이처럼 비슷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비슷하고 체중도 비슷하고 허리둘레도 큰 차이가 없었죠. 이 두 사람을 오늘 이야기의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60살, 똑같은 출발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밥을 먹은 직후 20분씩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신호가 반복해서 쌓여갑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물질 하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화학적 전달자, 그러니까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게 내리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당이 왔으니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밥이나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당분이고 우리 몸속 대부분의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혼자 힘으로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흔히 쓰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슐린은 열쇠이고 세포 표면의 수용체는 자물쇠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포도당은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인호 씨와 문혜정 씨가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열쇠와 자물쇠가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세게 맞물리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열쇠 자체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열쇠를 억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즘 만성질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세포의 자물쇠가 더 이상 열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그 포도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서둘러 내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너무 자주, 너무 세게, 그것도 식사 후 우리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반복될 때 시작됩니다. 아파트 현관벨을 떠올려 보세요. 벨이 한번 울리면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1시간 사이에 벨이 20번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누가 눌러도 귀찮아서 무시하게 되겠죠. 세포가 인슐린에게 하는 행동이 딱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높게 밀려들면 우리 세포는 그 신호에 슬슬 귀를 닫아버립니다. 표면의 자물쇠 개수 자체를 줄여버리고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췌장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 인슐린을 더 쏟아부어서 억지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악순환입니다. 저항성이 커질수록 인슐린은 더 많이 필요하고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저항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식후 20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 중에는 인슐린 저항성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깊은 곳에서 노화와 맞닿아 있는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엠토르라고 불리는 스위치입니다.
복잡한 정식 명칭은 잠시 잊으셔도 되고요. 그냥 세포의 건축 모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는 성장 모드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고 증식하고 에너지를 씁니다. 운동 직후 근육을 회복시켜야 할 때는 아주 반가운 스위치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게 유지돼서 이 스위치가 꺼질 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세포가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부품을 찾아내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말하자면 청소반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반은 엠토르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그러니까 세포가 건축 모드가 아닐 때만 밖으로 나와 일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지 않아서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청소반은 평생 출근을 못합니다. 이 자가포식의 분자적 원리를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건 이미 과학계에서 단단히 자리 잡은 사실입니다. 청소가 안 되면 손상된 부품과 엉뚱하게 접힌 단백질이 우리 세포 안에 계속 쌓이고 이 쌓임 자체가 노화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순댓국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인호 씨와 문혜정 씨는 오늘 저녁까지는 신체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5년, 그러니까 두 사람이 65이 되는 시점을 한번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3번, 식후 20분 동안 반복해온 선택이 다르면 우리 몸속 인슐린과 엠토르 스위치가 하루에 켜지고 꺼지는 횟수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은 이 차이를 병원 검사만이 아니라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작은 기기로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학술지에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타임인 레인지 비율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같은 65살이라도 혈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서인호 씨처럼 식후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5년, 10년 쌓이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 자물쇠는 이미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문혜정 씨처럼 식후에 잠깐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나이라도 자물쇠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차이가 65에는 아직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65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엠토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텔로미어 이야기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 끝에 달린 작은 보호캡입니다. 운동화 끈 끝을 감싸는 플라스틱 조각과 비슷해서 끈이 풀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낡거나 죽은 동료를 대신하려고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아주 조금씩 짧아집니다. 분열 한 번마다 그 플라스틱 끝을 가위로 살짝 잘라내는 셈이죠.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그 세포는 더는 분열하지 못하고 세포 노화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은퇴당하는 겁니다. 분열도 안 하고 죽지도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남아서 주변 조직을 갉아먹는 염증 신호를 계속 내뿜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혈관 속을 떠다니는 넘치는 포도당, 그리고 전신 염증 같은 대사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바로 이 텔로미어 단축 속도를 확 앞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어비티스 케어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보면 중년 성인의 인슐린 저항성 수치와 짧아진 텔로미어 사이에는 상당히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건 얼굴 주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포가 은퇴하기 전까지 분열할 수 있는 남은 횟수 자체가 뭉텅뭉텅 깎여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식후 20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 이름까지 붙어있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밥을 먹은 뒤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탄수화물이 원래 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솟고 얼마나 오래 안 빠지고 버티느냐입니다. 해변에 적당히 밀려왔다 싹 빠져나가는 파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게 밀려와서 몇 시간이고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재앙이죠. 파도가 너무 높으면 포도당 독성이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넘치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조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이 효소의 통제도 없이 우리 몸 단백질에 제멋대로 끈적하게 들러붙는 화학 반응입니다.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톱니바퀴 위에 뜨거운 설탕물을 쏟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설탕물이 굳어버리면 톱니바퀴는 예전처럼 부드럽게 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분과 엉겨붙어 망가진 단백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피부, 동맥 곳곳에 쌓여 조직을 뻣뻣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계신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만 중요하지 언제 먹는지는 상관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기 리듬이라는 체내 생체 시계가 인슐린 민감성을 포함한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있어서 하루 전반부에는 세포가 인슐린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물쇠가 매끄럽게 착착 돌아가는 시간대인 셈이죠. 반대로 밤이 깊어질수록 이 민감성은 뚝뚝 떨어져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밤에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거세게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연구진이 비만 관련 학술지에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소가 완전히 똑같은 식단이라도 아침에 크게 먹은 그룹이 저녁에 크게 먹은 그룹보다 체중도 더 빠지고 혈당과 인슐린 민감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똑같은 걸 먹었는데 말이죠. 핵심은 무엇을이 아니라 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65을 지나 70살이 되는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무렵부터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골격근, 그러니까 뼈에 붙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 그러니까 나중에 쓸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의 글리코겐 창고를 자동차 연료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이 꽉 차 있으면 넘치지 않는 이상 더 넣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쯤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규칙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근력을 유지하면 이 연료통이 늘 적당히 비워져 있어서 식후에 쏟아지는 포도당을 언제든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줄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연료통은 이미 꽉 막혀 있고 갈 곳을 잃은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돌면서 높고 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근감소증 관련 연구를 보면 근육량이 줄어든 고령층에게 근력 운동 중심의 개입을 시켰더니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당대사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근육이 줄어든 상태로 방치된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빠르게 악화됐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아주 기계적인 결함입니다. 서인호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보냈고, 문혜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70살이 된 두 사람의 걷는 속도와 혈당 곡선은 이제 누가 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부쩍 화제가 된 연속 혈당 측정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이 기기를 팔에 붙이고 혈당 그래프를 확인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기기가 보여주는 수치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기 자체의 오차 범위도 있고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원래도 하루 중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큰 흐름,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하루 날씨 하나로 그 지역의 기후를 판단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기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건강한 분이라면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혈당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75살이 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인슐린과 엠토르, 텔로미어, 당화 반응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 이 모든 게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만성 미세염증입니다.
당장 열이 나거나 어디가 아픈 건 아니지만 아주 조용하고 끈질기게 온몸의 조직을 서서히 갉아먹는 염증입니다. 학계에서는 염증을 뜻하는 말과 노화를 뜻하는 말을 합쳐서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의 한 노년학자가 2000년대 초반에 제안한 개념인데, 나이가 들면서 뚜렷한 감염이나 질병이 없어도 전신 염증 수치가 스멀스멀 올라가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은 노화의 결과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가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혈관을 상하게 하고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텔로미어를 더 빨리 잘라내고 면역계까지 망가뜨리는,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는 파멸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조용히 부추기는 주범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식후 20분의 반복, 그러니까 잦은 혈당 스파이크와 높은 인슐린, 굳어버린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놀랐던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의 여파가 단순히 혈관이나 피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국제학술지의 2024년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을 보면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클수록 심혈관계 위험 지표가 함께 나빠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진단서에 당뇨라는 글자가 없어도 혈당이 요동치는 습관 자체가 이미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 대목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이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 중 하나이고 혈관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마다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신호가 뇌혈관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이게 오랜 시간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까지 손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손주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될까봐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해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식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심장과 혈관을 지나 결국 기억력과 독립적인 노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서인호 씨는 75이 되면서 혈압약을 새로 하나 더 늘렸고 요즘 들어 대화 중에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문혜정 씨는 여전히 혈압약 없이 지내고 손주와 통화할 때 지난주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기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 사람의 차이를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 다른 생활 습관, 운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해드린 그 수많은 작은 메커니즘들이 20년 동안 하루 3번씩 쌓이면서 조용히 방향을 갈라놓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은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관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장신경계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신경세포 뭉치를 가진 거대한 장기입니다. 척수를 거치지 않고 미주신경이라는 직통 경로로 뇌와 신호를 주고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건 장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대장에 사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열심히 발효시켜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같은 이름들이죠. 이 단쇠지방산은 우리 장벽 세포에 먹이를 주고 염증을 조절하고 무엇보다 간과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는 적게 먹고 가공식품만 잔뜩 먹으면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고 단쇠지방산은 줄고 장벽은 헐거워지고 미세한 만성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악순환과 똑같은 모양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번엔 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며칠만 줄여도 인슐린 민감성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시카고의 한 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자원자들을 엿새 동안 하루 4시간만 재웠더니 인슐린 민감성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3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억지로 끌어다습니다. 식욕을 당기는 그렐린은 늘고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은 줄어들어서 다음날 유독 단 음식이 당깁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활동력마저 떨어집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은 밥을 먹기도 전에 이미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문혜정 씨는 저녁 9시 반이면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켜왔고, 서인호 씨는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새벽에야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도 20년이 쌓이면 결코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80살이 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인호 씨는 요즘 아침마다 혈압약과 혈당약을 챙겨 드시고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대화 중간중간 단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안부를 확인하러 들르십니다. 문혜정 씨는 여전히 약 없이 지내시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시며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 지난달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서인호 씨를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남긴 진짜 교훈은 문혜정 씨처럼 60살부터 완벽하게 시작해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인호 씨도 70살에, 심지어 75살에 오늘 설명해 드릴 습관을 시작했다면 80살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우리 몸은 어느 시점에 시작하든 반응합니다. 다만 늦게 시작할수록 되돌리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제 식후 20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리 근육을 살짝만 수축시켜도 인슐린 도움 없이 포도당이 우리 근육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열립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글루트사라는 포도당 운반 단백질을 세포 표면으로 직접 끌어올립니다. 인슐린 신호를 거치지 않고도 근육 스스로 문지기를 깨우는 별도의 경로인 셈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정문 열쇠가 없어도 우리 몸을 움직여서 뒷문을 열어젖히는 셈이죠. 2022년 스포츠의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분석에서도 식후 1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최신 연구는 훨씬 정교한 결과를 확인시켜줬습니다. 포도당을 섭취한 직후 곧바로 10분만 걸었을 때, 걷지 않고 앉아 있었을 때보다 혈당이 오르는 폭 자체가 확연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30분, 1시간 뒤에 걷는 것보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직후 최대한 빨리 우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쪽이 효과가 더 큽니다. 끼니마다 다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신 식사 직후에만이라도 걸으시면 이미 상당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순서입니다. 접시에 고기와 채소와 밥이 함께 있다면 채소와 고기를 먼저 드시고 밥은 맨 나중에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밥을 끊거나 양을 줄일 필요 없이 입에 넣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소장 안에서 끈적한 막을 만들어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단백질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위가 비워지는 속도와 인슐린 분비 타이밍을 조절해줍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최근 훨씬 더 정밀해졌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펴내는 다이어비티스 케어 학술지에 2025년 발표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 단순히 혈당이 덜 오르는 수준을 넘어 하루 중 혈당이 적정 범위 안에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타임인 레인지 비율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수화물을 맨 나중에 먹은 그룹은 순서를 반대로 한 그룹보다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밥 먹는 순서를 그저 식사 예절 정도로 여기셨다면 이 결과가 왜 그 생각이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를 되도록 낮 시간대로 옮기는 겁니다. 저녁을 아예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오전과 오후에 인슐린 민감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한 끼를 그 시간대에 배치하는 편이 몸의 생체 시계와 훨씬 잘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낸 정제 곡물보다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물, 콩, 채소를 고르시길 권합니다. 식이섬유라는 포장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혈당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잠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꾸준히 주무시는 게 다음날 인슐린 민감성을 결정짓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시면 포도당을 담아둘 저장 공간 자체가 커집니다. 이 6가지를 전부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설명해드린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 6가지가 왜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도 식후에 걸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걷기는 안전하지만 약의 종류에 따라 저혈당 위험이 다를 수 있으니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한번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데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서 써봐야 하냐는 질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병이 없는 분이라면 굳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숫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불필요한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 관련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고 근육이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한 그룹조차 당대사 지표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작하는 것과 내년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폐경을 지난 여성분들은 왜 더 신경 써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클라이맥터릭의 2025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의 인슐린 저항성이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호르몬 치료를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이 그 흐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지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문혜정 씨가 또래 여성들보다 인슐린 저항성 진행이 더딘 데에는 이 폐경기 변화에 맞서 일찍부터 몸을 움직인 습관도 한몫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은 탄탄하게 검증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같은 사람이라도 날마다 공복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가 생각보다 크고 사람마다 그 변동 패턴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대규모로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전과 장내 미생물, 평소 활동량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폭이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은 대다수에게 통하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대사증후군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의사나 영양사와 함께 우리 각자의 몸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드릴 수 있는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원리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조정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두 바퀴입니다. 다시 순댓국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인호 씨와 문혜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저녁을 함께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두 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 20분 동안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인슐린이 혈관을 타고 오르내리고 엠토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고 장내 미생물이 방금 들어온 음식을 부지런히 발효시키고 세포들은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는 이제 왜 효과가 있는지 원리까지 이해한 6가지 방법이 쥐어져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몇 걸음 걸어보시는 겁니다.
억지로 의지력을 짜내서가 아니라 그 몇 걸음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극단적인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끼 식사 뒤에 10분만 걸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채소를 먼저 드셔보시고 이번 주말에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서인호 씨와 문혜정 씨를 20년 뒤 완전히 다른 80살로 갈라놓았듯 오늘 여러분의 선택도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식탁에서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으실 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식후 20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기억력을 조용히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